자, 오늘은 제가 베트남을 이제 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맨날 베트남에 이제 놀러 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잘 쉬다 오셨잖아요. 아니야, 쉬긴 뭘 쉬어. 가이드하고 왔구만. 이 베트남 경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베트남에 진짜 투자를 위해서 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베트남 높은 사람이랑 놀아요. 한국에서는 좀 찌질해서 그럼 뭐해, 되는 게 김건희 없는데. 사랑에도 건희 사랑에도 못 들어가고 있지만 베트남 가면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아니 망해갖고 사업도 다 접었다면서요, 그쪽. 아니 그게 아니라 베트남이 망한 거지 내가 망했니? 그래서 아니, 지금 베트남이 망해서 어쨌든 결과가 안 됐으니까 같이 망한 그래서 거지. 지금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한 지가 2월 달부터였으니까 거진 한 10개월 넘게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10개월 만에 잘 나가던 베트남이 망해버렸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6.5%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나마 제일 낮춰 잡은 거예요. 베트남이 7% 막 많이 갈 때는 11%까지 막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하니까 6.5% 정도로 낮춰서 잡았고 GDP를 한 1인당 지금 3,900달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도시 노동자들 임금은 이렇게 안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수지들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노동 인건비보다도 훨씬 높은 GDP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전체 안에서는 한 6번째 규모인데 앞으로 이 추세로만 성장을 한다 그러면 10년 안에 태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2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좀 높게 잡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성장해놓은 거 수치를 보면 4% 넘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베트남 경제가 급히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제 보면서 6월 이후인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부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연말에 IMF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수준에 왔습니다. 이미 베트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특히 달러 자산이 거의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현재 금융자산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베트남 안에서의 건설 경기들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중에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 파기, 땅 투기로 해갖고 경제 GDP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10% 경제 성장률 할 때, 7% 경제 성장률 할 때 3% 정도가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내수 경기에 쏟아붓는 게 한 15%, 20% 이상은 됩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 쪽이 그 경제 성장률 높이는 그냥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왜냐면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아파트 지금 1,000만 원 되는데 얼마나 돈 벌기 쉬워?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쉽게 보는 쪽으로 가는 방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투자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흥하는 신흥 성장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경제가 발전 안 하면 부동산이고 증권이고 경기고 살아나질 않습니다. 무조건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정점이 꺾이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손절을 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에서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기 아파트가 1억짜리였는데 코로나하고 뭐하고 해갖고 5천만 원이 됐어. 공짜 같은 거야 느낌이. 그게 덤뻑 쥐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멈추고 2천, 3천으로 더 빠져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얘네들은 가격이 빠진 아파트를 다시 되사지 않습니다. 새로 지어버리죠. 내가 팔고 난 거는 이게 얼마가 되든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다음에 비싸졌다 그러면 새로운 데다 새 아파트를 지어갖고 비싸게 파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원가가 싸게 맥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아파트면 1000만 원 되는데 그걸 왜 옛날에 비싼 아파트, 중고 아파트를 다시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동안 부동산 거품에 시달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해요. 그러니까 국수 공장 하다가 부동산 회사를 차려갖고 리조트를 짓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식으로 돈이 없으면 부동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해지냐? 엄청난 부정부패가 거기 도사리고 있거든요. 베트남은 토지를 1군부터 5군까지 나눕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1군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지역 같은 거예요. 시청이나 뭐 당위원장, 당위원회 이런 거. 공산국가 가보면 당석이 있는 그 건물이 그 도시 한 중심이거든요.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 옆에 뭐 이제 뭐 경찰서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군 사무소가 있거나 요런 데는 이제 1군이에요. 그러면 이 1군 지역이 그 도시의 중심이니까 거기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 2군인 겁니다. 바로 근접해 있는 알토란 같은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2군 지역을 허가를 받아갖고 부동산을 분양받아서 땅을 지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내 시청 옆에다가 아파트를 올리는데 안 팔릴 리가 없잖아. 상가 건물을 짓는데 그 분양이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심지의 핵심 요지들을 전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뇌물을 찔러 넣어갖고 분양을 받아갖고 건물을 지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조트 같은 것도 풍경 좋은데 바닷가 이런 데다가 그 리조트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 동네 주민이 반경 150km 안에 10,000명도 없는데 막 15,000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워터파크와 3만 명 숙박이 가능한 호텔 리조트 같은 걸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짓는 과정 중에 전부 다 이거를 대출로 갖다가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받는데도 누구한테 손을 벌리면 되나? 당간부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럼 권력자는 그런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면서 땅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면서 엄청난 부정부패를 쌓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 사실상의 베트남의 재벌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 만들어낸 GDP들은 사실상 전부 부자들의 소유인 거고 베트남 국민들은 명목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나 인건비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고정 환율제를 씁니다. 기존에 있는 달러들을 외부 시세가 어찌게 됐건 간에 베트남에 들어오는 달러는 베트남 환율대로만 계산해서 퉁쳐서 안 줘요. 그 이상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고 유럽으로 수출하기 좋은 데다가 일단은 노동력이 굉장히 우수하단 말이야. 1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있는데 지들은 9,800만이라고 끝까지 우겨요. 1억 넘으면 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1억 넘는 클럽들끼리 조금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이라든지 규제들이 있는데 1억 훨씬 넘을 이런 거 안 받으려고 자기는 9,800만이래. 그리고 베트남이 인구가 되게 젊어요. 엄청 젊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에요. 30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노동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력의 천국인 거고 그거를 국가가 아예 그 노동력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사실상 직접 고용이 없습니다. 일단 국가가 지정하는 일종의 노조 같은 거죠. 국가가 지정하는 취업기관에다가 자기가 특기랑 취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를 기업들한테 파견해주는 형태로 노동력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직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약돼 있는 파견을 보내줬던 국가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거기에 달러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국가는 그 달러를 먹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베트남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베트남 국민들은 임금 교섭 협상 권한이 없어요. 국가가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거고 국가가 그거를 전부 다 받아서 챙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챙기는 인건비들. 그러니까 베트남 재정의 가장 중요한 인건비 세금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자국 국민들을 해외 기업들한테 취업시켜서 받는 달러. 그 다음에 해외로 내보낸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벌어서 한국에 보내주는 달러, 아니, 베트남으로 보내주는 달러. 그리고 관광 수입을 통해 갖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베트남에 뿌려놓고 가는 달러들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을 운영하는 돈들이었던 거고 이 돈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조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가지고 계속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기만 하면 100% 분양 나갑니다. 그리고 막 2배, 3배 올라요. 막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베트남 안에 공단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살라고 하면 도시가 매머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단이라든지 인건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큰 도시 옆에 이 공업단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쓰고 입고 하는 데가 다 도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짓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사람들 인건비는 중간에서 와리를 떼고 또 전문 용어 나오네. 그 사람들한테 숙소와 상가를 제공해서 그 부동산을 팔아갖고 정부가 돈을 막 걷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했고 저대로만 커 나갔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태국을 뛰어넘는 그런 부자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베트남이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베트남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돈을 국내에 안 둬요. 전부 다 유럽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 수출입 구조를 보면요. 연재 한번 여러분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웃겨요. 원래 그 수입과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 한 나라에다 수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수출하는 국가하고 이게 서로 닮아야 양쪽 국가가 거래가 일어나는데 베트남은 수입은 유럽에다 주로 많이 해요. 수출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작 수출은 그 나라에다 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수입을 별로 안 하고 주로 유럽에서 수입을 대부분 해와요. 그럼 베트남 안에 유럽산 물건이 많은가 보지. 안 그래. 장부가 그렇게 돼 있을 뿐이야.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갖고 유럽에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특히 독일이라든지 남부 유럽 쪽에 가면 베트남 정부의 고관들이 사들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숨겨져 있는 자산들이 아주 그냥 뻑적지근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돈들을 베트남 안에 다 빼돌렸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삼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삼성이 버릇을 잘못 들였죠. 삼성이 들어가고 휴대폰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자기네 직원들을 베트남 사람들이 고용돼서 100% 일한단 말이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베트남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삼성이 휴대폰만 팔아갖고 저걸 하거든. 그냥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공장만 지어놓고 부품 들여다가 조립만 하면 되니까. 야, 그럼 우리도 핸드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네들도 핸드폰을 하겠다고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이 북쪽에 있어요. 하나이 쪽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가까운 육로로 연결해갖고 중국에서 휴대폰 부품을 몽땅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베트남에 갖고 와서 조립을 해. 그래서 중국산이 아닌 베트남산으로 미국이나 서구에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 브랜드인 삼성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중국제라고 하면 저쪽에 인식이 안 좋기도 하고 자꾸 견제를 받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70% 이상 원자재가 다 수입품입니다. 공제, 의류,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부품 자체를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립해 갖고 한 30% 정도를 더 붙여 가지고 100%로 물건을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외국에서 부품을 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 부품을 만드는 것처럼 납품업체나 거래처나 이런 데 대한 낙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자기 돈을 들여서 부품을 싣고 왔기 때문에 인건비만 베트남에 떨어지게 되면 삼성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법인세에 대해서 세금을 못 때립니다. 협약을 그렇게 맺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야, 우리 인건비만 갖고 삼성은 수십조 원을 우리한테서 벌어가네? 그럼 우리도 부품 사다가 휴대폰 조립해갖고 삼성이랑 똑같이 팔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부품을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만 5% 10% 받아갖고 쌓아놓은 달러로는 삼성이 사들이는 그 많은 종류의 부품들과 그만한 수출을 위한 원자재 값 70%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무리해갖고 쌈짓돈을 긁어 모아갖고 부품을 사들였어. 그래가지고 조립을 했단 말이야. 안 터져. 불나. 충전이 안 돼. 분명히 똑같은 부품으로 똑같이 조립을 했는데 삼성 같은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게 빈그룹인 겁니다. 잘 나가던 부동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현찰을 마련했어. 그래서 휴대폰 회사를 차렸어. 삼성이랑 똑같이 했어. 근데 망했어. 그래서 이번엔 자동차 공장을 차린 거죠. 독일산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갖고 빈패스로 자동차를 내. 안 나와, 제품이. 생산이 안 돼. 이러면서 재계 1위 그룹이 지금은 10위권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매년 적자를 베트남 경제에서 70%씩 냈거든. 베트남 전체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빈그룹의 영향력이 10%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 응우엔 카카랑 손잡고 부동산으로 번 돈을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랑 이거 해봤다고 저지른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짓을 하면서 유럽하고도 FTA를 맺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한테도 초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의 인건비가 싼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 뭐 30만 원 전후의 인건비를 주는데 요거는 그대로 이제 인건비로 지급돼서 나가는 거니까 괜찮아. 문제는 뭐냐? 코로나 접종을 시켜야 된다고 그 직원들한테 대한 접종 비용을 삼성한테 물으라 그러는 거야. 이 비용은 삼성이 국가에 그 고용 회사한테 주기는 하지만 이게 종업원들한테 간지 안 가는지 모르는 돈입니다. 산재보험료를 막 올려요. 막 올리는데 올린 산재보험료를 삼성한테 진흥수했지만 이 산재보험료로 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산재당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산재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인력 고용회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계속 인건비를 올리고 또 그와 관련된 협약들을 안 지키고 인원들을 빼가. 기술자들을 어느 순간에 삼성에서 일하는 애들 빈페이스나 아니면 뭐 스타모바일 이런 쪽으로 핵심 간부들을 지가 보내버려. 이게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삼성이 이것들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거래 못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인도로 갈래. 그런 거지. 인도 간다고? 인도에서 그게 돼? 인도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잘해. 조립만 시키면 누가 못해. 사실은 인건비로 보나 어떤 기본적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나 인도 정부가 맘 놓고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훨씬 베트남보다 나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동시에 베트남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첫째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관광 수익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까 베트남 부자들이 돈을 어디다 숨겼다 그랬죠? 남부 유럽에 숨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산들이 똥값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별장, 호텔, 리조트들 중에 베트남 부자들이 갖고 있는 데서 수익이 안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 중이라 이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판다는 건 생각도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부동산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고정 환율인 상태에서 달러의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에서 200만 넘는 베트남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농촌에 가갖고 오이를 따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20만 엔을 받았다고 칩시다, 월급을. 그럼 옛날에는 2,000달러를 바꿔서 보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달러를 받으면 얼마를 바꿀 수 있다? 1,300? 400? 요 정도밖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똑같은 월급인데도 달러 때문에, 엔화의 추락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베트남으로 보내줄 수 있는 송금액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안에 들어오는 달러가 주는 거죠. 이러한 연쇄적인 삼중고를 통해 갖고 베트남 은행의 실질적인 달러 보유고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관광을 안 오기 때문에 리조트를 지어놨지만 리조트를 개장도 못하고 완공도 못하는 상태에서 건설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1군 지역 옆에 2군 지역 이런 데다가는 투자비도 많이 들였잖아. 이런 데 짓담한 아파트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적으로 베트남 은행의 부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뱅크런이 일어나고, 따라서 예금 지급을 못한다고 선언할 만큼 지금 상태가 위험해졌어요. 지금 베트남에 그래서 건설 회사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채권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건설 회사들 대부분이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팔 자신도 없이 대출만 받아갖고 무리하게 어마어마한 리조트들과 아파트들과 상가 건물들을 지어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베트남이 경기가 좋고 베트남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계속해서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트남도 불안하니까. 그럼 있는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베트남은 실제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외화 자원이 고갈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환 보유고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주변국들한테, 주요 수입국들한테 달러 말고 베트남 돈으로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베트남 돈을 대신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원료를 못 사오니까 공장을 못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산업 원자재, 필수 원자재들을 사들일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중국 이런 그동안 투자를 해줬던 국가들한테 파격적인 부동산 세일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등치가 엄청 큰 거죠. 3,500억, 막 5천억 이렇게 하던 호텔, 리조트 단지, 골프장 이런 것들을 거의 5분의 1 가격에 내놓고 있습니다. 3,500억짜리를 500억 정도만 달라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다가 얘들을 아직 정신머리가 썩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계산서는 300억으로 끊고 200억은 자기 뒷주머니로 찔러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3,500억에 팔아달라고 갖고 왔던 거거든. 1년 만에 500억에 팔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 몫을 챙겨달라고 할 정도인 거야. 이것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옛날의 영광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곁다리로 여러 나라들을 다 엿을 매겼어요. 중국, 일본, 한국, 지금은 이제 유럽, 영국 자본을 엿을 매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의외로 베트남은 엄청나게 큰 외화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베트남의 국채는 재정 건전성은 국가 예산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 민간 부채의 정체는 뭐냐면 할부금융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가서 집 들여다보면 집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전부 다 대형 벽걸이 TV에 냉장고, 비데, 정수기,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너 그거 이거 얼마나, 너 지금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네가 이걸 어떻게 다 샀니? 너 뭐, 부모님이 부자니? 얇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이 쓰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일본에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팔라고 들어왔잖아요. 공장을 세워. 근데 200만 원이야. 그럼 얘들 월급이 20만 원이라서, 이걸 1년치 월급을 쳐발라 이거 일시불로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할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주민등록증처럼 노동증, 즉 국가가 지정한 파견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동증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할부로 이거를 24개월, 36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 노동증만 있으면 할부를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매달 결제를 받게 되면 국가가 그만큼을 떼고, 그만큼을 그 할부 회사한테 떼주고 얘 월급으로 입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이상은, 얘가 30살이면 최소한 20년 동안은 얘 인건비 자체가 사실상 전부 대출이 가능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주기 위해서 은행하고 은행 시스템하고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는 뭐 스미모토 은행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혼다랑. 그래서 혼다가 파는 모든 오토바이 스미모토 은행이 그거를 할부를 해갖고 일시불로 혼다한테 여주고, 그 할부로 연리 24%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5년 할부를 치잖아? 그러면 기계값을 안 받아도 돼. 이자만으로도 100%가 넘어가 버리니까. 벌써 100% 넘네. 그러니까 이런 장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웅진코웨이 들어갈 때 신한은행이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부 금융으로 일반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개인 할부금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우리 카드값 주고 나면 생활비 없는 것처럼 할부로 사들인 거 갖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뒤로 이발소 가고 안마를 해야 되고, 어떤 가족들이 보통 베트남 가정에 보면 형제, 동생, 누나, 자식들이 다 오개오개 모여 사는 거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할부들을 갚기 위해서 오빠는 그랩 뛰고 대리운전 뛰고 언니는 술집 나가고 아빠는 공장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돈은 아빠 통장에서 나가거든요. 아빠가 받는 월급에서 할부로 나가거든요. 아니면 그 일하는 사람 둘이면 두 사람 몫에서 나가겠죠? 그거 하고 나면 생활비가 없는 거야. 4인 가족이 다 일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한 위치에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인 부채를 사실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신규 취업이 안 되고 댕기던 일자리마저 지금 줄고 있어. 일단 건설이 무너지게 되면 그 건설 인건비를 못 주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부실이 생겨나고, 그러면 경기가 떨어지고 식당에 밥이 안 팔리고 그랩을 부르는 사람도 줄어들고, 아무튼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한꺼번에 확 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 돈 경맥경화 현상이 생기면. 지금 그 상황이 현재 베트남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베트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베트남의 할부은행을 비롯한 그동안 이제 일수처럼 돈을 돌려오던 베트남의 금융기관들과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게 커피나 뭐 쌀 같은 일부 자급자족형 농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조업들이, 특히 베트남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그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가동 중단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걸 내년 상반기 봐요. 그럼 끔찍한 IMF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반증 효과로 그 기업들에 대출했던 은행들이 다 망하고요. 그 기업을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실업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할부금융회사들,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이 고금리 할부금융회사들이 한꺼번에 작살이 나게 되겠죠. 그나마 우리는 늦게 들어가서 좀 덜한 편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결정타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는 원자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중국산 부품이 50% 이상 들어간 거는 미국이 수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따라서 삼성도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중국 부품으로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중국 부품을 안 쓸 거면 삼성이 굳이 베트남에서 조립 공장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조립 공장은 어디든 가면 만들 수 있어. 누구든 조립 공장이기 때문에 자기 파트에서 볼트 조이는 거는 반나절만 교육시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출시가 내년에는 더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나락으로 무너지게 될 거고, 따라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태국, 그 캄보디아 등 아시안 국가들이 전부 다 외환위기 이상의 위기를 닥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세계적인, 우리가 지금 동남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IMF까지 왔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1, 2년 안에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지뢰밭인 베트남은 이미 터져버렸고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한 9천여 개 돼요, 지금. 공식적으로 가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선조를 하고 다른 생산국이나 인접국으로 이전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거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베트남을 이대로 버려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일단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탐나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노동력 수준으로는 제일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언젠간 제기를 합니다. 언젠간 제기를 해. 하지만 지금 있는 자산 가치가 최소 5분의 1, 인건비가 2분의 1 이상 떨어져야 그때야 좀 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가게 되면 뭐가 표가 나느냐? 베트남 정부가 지금 지켜오던 일종의 정책들을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환율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어떤 그 차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차별 철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약속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해 주세요 하고 선보여야 될 날이 아마 내후년쯤에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독하게 추울 때 이제 베트남 집값이 반값이 됐다더라. 반값 본전 아닙니다. 지금 최고가였을 때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본전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집들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헌주택은 사시면 안 돼요. 새로 짓는 주택을 사셔야 됩니다. 새로 짓는 주택만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우리도 뭐 어떻게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할 시기가, 적은 자산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할 시기가 온다는 거죠. 물론 그때 가면 우리나라 자산도 경이 이따위로 하면 개판 5분 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짐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체질이 베트남보다는 좀 건강하기 때문에 튼튼하지. 베트남의 추락이 훨씬 더 우리보다 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손실을 보더라도 남은 자산을 꾸려가지고 거기 가서 말 그대로 개값으로 소를 한 마리 주수면 베트남은 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건비로, 그 노동력으로 다시 또 예전처럼 성장을 늘리고 수출을 누르면서 키워올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다시 7%, 10%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4, 5년 지나면 집값은, 주식값은 4배, 5배가 된다는 거죠. 그때 팔고 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성장하는 새로운 신흥국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베트남 정부 당국자의 치권 방지, 갑자기 졸부가 돼가지고 세계 경제에 편승하는 흐름을 모르고 한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남이 만드는 휴대폰 그거 쉽게 조립만 하면 되는 줄 아는 1, 2차 산업에 대한 기초기술이 없는 상황에서의 오만이 지금 베트남 경제에 몰락을 불렀고,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얻어들인 국부들을 1, 2년 안에 다 까놓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은 스스로 벌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보충해드릴 내용들은 우리 멤버십 방송에 그 지정학 베트남 편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베트남에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금융 후기가 일단 아시아를 휩쓸 거고, 일본에
특히 일본 미쓰비시나 스미모토 같은 일본 경제 금융 기업들한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오늘 거세 경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